돌아왔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가 상반기 상승 랠리를 이끌었지만 글로벌 악재 등이 국내 증시를 짓누르며 물거품에 그쳤습니다. 1%대 초저금리 시대에 주식시장마저 불확실한 가운데 올해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관악구 등 일부 아파트값이 하락했고 일부 지역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면서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느덧 올해 코스피 폐장일이 7거래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 3.26% 상승했지만 올해도 지난 2011년 이후 이어진 장기 박스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 한해 주식시장 정훈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초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섰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뒤로 미뤘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넘쳐나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가 증시를 이끌었고 중국인 관광객 수혜주로 분류되는 화장품주가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170선을 돌파하며 한때 박스권 탈출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좋았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 등 글로벌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가짜 백수호 파동은 증시를 이끌던 제약 바이오주를 뒤흔들었고 5월 메르스 사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화장품과 여행, 유통주 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시장의 악재 중 하나였습니다. 2분기 이후 기대에 못 미친 판매량과 옛 한전부지 매입 자금이 지나치다는 우려에 현대차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조선 3사의 대규모 영입 손실은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딴 악재에 코스피는 지난 8월 말 1800선을 위협받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재편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집안 싸움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엘리엇 사태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을 높이게 된 계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호재와 악재 속에서 부침을 반복했던 2015년 한국 증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제한적인 산타랠리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평균 코스피는 사상 처음 2000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펀드와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선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1%대 초저금리 주식시장마저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중위험 중수익 선호바람이 가장 강하게 몰아친 건 주가연계증권 ELS 등 파생결합 상품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행된 공모형 ELS는 총 9,000개로 발행액이 4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ELS가 40조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덩치가 펀드 시장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3분기엔 홍콩 증시의 급락 여파로 ELS 조기 상환 실패 사례가 늘어나며 경고음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ELS, D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의 11월 말 기준 잔액은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홍콩 증시 급락과 함께 금감원 당국의 규제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하반기 들어서 모집 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수년간 박수권을 맴돌며 수익률이 저조하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선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형 혼합형 펀드엔 돈이 몰렸습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2,700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이달 기준 0.2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는 2.42%, 혼합형 펀드는 1.58%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국내 투자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기 힘들어지자 일부 자금은 해외 펀드로 향했습니다. 일본 주식펀드는 연초 이후 8.6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 경기부양 정책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유럽 주식펀드 역시 수익률 5.77%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덕을 봤습니다. 반면 브라질 펀드는 헤일화 가치 폭락 같은 경기 침체 악재 속에 무려 34.87%의 손실을 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중국 펀드도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올해 국내 채권 시장은 세계 자산 시장의 파도에 따라 크게 출렁였습니다. 부실 기업이 속출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고 국고채 금리가 떨어져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채권 시장은 작년과 달리 금리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채권값이 상승,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5년 만기 국채를 기준으로 보면 올 1분기에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3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채권금리가 떨어져 채권값은 올랐습니다. 채권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2분기에는 유로존의 양적 완화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채권금리는 오르고 채권값은 내렸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이 6월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내렸고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금리는 다시 내리고 채권값은 상승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채권금리는 지금껏 가장 낮은 연 1.72%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말하는 신용 스프레드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3년 만기 기준 국고채 금리 대비 AA- 등급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연초 0.34%에서 지난 17일에는 0.55%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올 하반기 조선과 항공, 캐피탈 등 업종의 실적 부진 속에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으로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10월에는 10조 원에 육박하던 회사채 거래량이 11월에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6조 1,128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랑 BNK 캐피탈의 부실 채권 사태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분명히 악화된 건 맞아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번 주 초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관악구 등에선 전주와 비교해 아파트값이 하락했고 전세 시장은 매물이 한산한 가운데 일부 지역만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후 나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2%입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영향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탓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거래 부진으로 0.09% 하락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11억 한 거 3, 4천 갔었는데 조금 떨어져가지고 오늘 나오는 거는 한 11억 정도. 최근에는 거래가 잘 안 되죠. 올 수밖에 있죠, 지금. 강동구와 관악구의 아파트 값은 각각 0.11%와 0.01% 내렸고 거래도 실종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이달 거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서울과 신도시, 경기, 인천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구로, 강남, 용산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구로는 개봉동 한마을이 면적별로 500에서 3천만 원 올랐습니다. 2천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전세 매물은 실종 상태입니다. 강남은 도곡동 도곡렉슬이 1,000에서 5천만 원, 도곡동 레미안 도곡카운티가 2,500에서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매물이 귀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발표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더 살려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데 더해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 서울 전셋집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계 영리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동안 설립 승인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제주에 들어설 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계기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현행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의 첫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 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녹지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하면서 이제 병원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습니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지그룹은 설립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도평동 28,000제곱미터 부지에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병원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병원비 폭등과 건강보험 무력화 등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체계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라는 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논란과 별개로 이번에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으로 추가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현재 33만 원의 2배 수준인 60에서 70만 원까지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 윤경환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최근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내부적으로 현행 34만 원보다 최대 2배가량 올린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의 틀을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규제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소관당국이 휴대폰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단통법을 고쳐야 하기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해야 하므로 방통위 고시를 조정해 규제를 다소 풀어주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보조금 제한이 크게 완화가 된다면 어느 쪽에서 수혜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만약 기재부 안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된다면 국산 중저가폰은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고 모가폰의 실구매 비용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낮아져 최저 10만 원대 출고 가격에 국내 시장 집중 공세에 나선 중국산 스마트폰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요.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단통법 규제로 국내 신규 휴대폰 시장이 침체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이 줄고 영업 투명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초기 휴대폰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입니다. 업계에서도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산 고가 휴대폰 구매에 관심을 줄이고 중국 등의 해외 저가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통사들의 가격 경쟁이 시들해지면서 휴대폰 판매점들의 매출이 줄며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처별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방통위와 미래부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내년 3월 중 시장 점검을 실시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6월까지 제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도 기재부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며 현재 잘 정착하고 있는 단통법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관부처인 미래부와 또 이 방통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신시장 활성화 위한 대책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소관부처 간 의견이 엇갈립니다. 기재부는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까지 그 성과와 한계를 중간 점검하겠다면서 이통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법적 토대는 살려두되 방통위 고시를 손질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 등 소관부처들은 가계통신비가 일부 절감되고 데이터 요금제 출시나 중저가품 확산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휴대폰 공시금 높인다고 바로 고가폰이 팔리겠느냐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을 임명할 때는 소관부처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실무자는 차기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시장경쟁 촉진과 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는 그룹이라며 미래부나 방통위가 기재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 윤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38달러 내린 배럴당 32.86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배럴당 32.75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18일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진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날보다 0.57달러 하락한 배럴당 34.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 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33달러 내린 배럴당 37.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은 전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 해제 등의 요인까지 겹치며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유니온페이는 2002년 중국 은행카드의 연합체로 출범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중국 내 유니온페이 카드 이용자들은 2016년형 갤럭시 A,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5 등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도 등록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유니온페이의 퀵패스를 포함한 대다수의 단말기와 호환되는 만큼 중국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페이는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테스트와 인증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세계 삼성페이 이용자를 1,700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한국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란 이름의 국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은 자동차 관련 부품 액세서리 수입과 유통, 판매,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국내 진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인프라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테슬라의 한국 진출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입니다.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호텔롯데가 이르면 다음 주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오는 21일쯤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상장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인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호텔롯데가 내년 1월에 상장이 승인되면 이후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쯤 상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국산차는 현대차 그랜저 HG, 수입차는 BMW U5 시리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중고차 중 경차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중위권을 유지하던 기아차, 올류모닝이 3위로 올라섰고 쉐보레 스파크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 중고차 전체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중고차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5만 1,438대로 전체 매물 중 16.8%를 차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국산차의 경우 SUV가 21.7%로 가장 많았고 수입차 중에서는 중형 차종이 33%로 가장 컸습니다. 올해 94살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1월 생산자 물가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99.3일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집 밖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발적 자살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5명 중 2명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보복운전을 당한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12월의 셋째 주 주말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도 보시다시피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잦아들어 추위도 누그러지겠는데요. 기온도 오르면서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의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특히 주말 맞아 등산 가시는 분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5도로 춥겠지만 낮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햇살도 비추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일요일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 내내 수도권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고기압권 내에서 안정된 대기에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 지방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인데요.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대전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속초와 강릉, 영도에서 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높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중부 먼바다로 물결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오전 중 그치겠고요.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이후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는 국내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했고 국내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심사가 강화되는데요. 저금리 기조 속에 재테크 계획하셨던 분들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하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